운전산업 들어가 있으시죠? 자, 첫 번째 3월 10일 주식회사 한국에 500만 원 제품 매출하고 수령한 약속 어음을 하늘은행에서 할인하고 48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매각 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매각 거래로 할인한 거니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3월 10일 날 대변에 제품 매출 수령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고 주식회사 한국 거고 금액은 500만 원.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죠. 48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만약에 만기가 나오면서 차입 거래라고 하면 만기에 맞춰서 차입금 처리하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각 거래니까 우리는 어음을 지우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3월 16일 당사는 주식회사 소망의 제품 6억 원을 잔금일에 인도하기로 계약하였다. 대금은 수령 약정일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자, 얘는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적혀 있는 게 얘는 장기 할부 매출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중간 지급 조건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오늘 계약서에 쓴 만큼 그럼 약정한 날 오늘 3월 16일 날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500인 이거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죠. 그런데 회계에서는 우리는 인도하는 날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건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인도할 때에 우리는 수익 인식하는 건데 아직 인도는 잔금일 이때 할 거죠. 그럼 얘는 수익 인식하면 안 되고 선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3월 16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얘는 제품 팔기 위한 거 1억 5천만 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소망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지금은 제품 매출이 아니고 얘를 선수금으로 처리해 둘 거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잔금할 때에 2억 5천 주고 나서 얘네들 다 합친 금액을 제품 매출로 바꾸고 선수금을 지우겠죠. 그렇게 분계가 들어올 거예요. 자, 다음 7월 2일 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화물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 차량 구입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액면금액 100만원, 공정가치 80만원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거래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에 일괄 처리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일단 자동차 사면서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우린 업무용 화물 트럭이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3천에 300. 그럼 3천만 원이 자동차 가격인데 이 차량 운반구 가격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 20만 원까지 합쳐줘야 되겠죠. 그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가격을 80만 원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럼 7월 2일 날 우리는 51번 매입과세고 포터 V3 자, 한대 3천만 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우리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인데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20만 원 포함해서 3,020만 원이 될 거고
다음 투자 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이 8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가격은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금액은 3,300이고 우리 유가증권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15일 유상증자로 주식 10만 주를 한 주당 만 원에 발행하고 그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 관련 수수료 1,3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관련 데이터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자, 얘는 금액이 크네. 그죠? 자, 10억 발행했는데 액면가는 5억이죠. 그러면 5억의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1,300 빼고 그죠? 그러면 4억 8,700. 그 중에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있으면 우선 상계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합계잔액 한 표로 잘 들어가죠. 여기에서 자본 찾아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3천만 원 있네요. 그럼 얘 끌어쓰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날짜 9월 15일 날 대변의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고 차변에 일단 발행가는 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으로 10억이 되고 자,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 관련된 돈들이 1,300만 원이 수표 발행에서 나갔고 그리고 예? 그렇네요. 자,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3천 있었죠? 그거는 자, 그러면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전표 입력은 끝났죠. 자, 다음 두 번째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과세표준 명세서도 제가 작성하자라고 했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은 3억이고 직수출은 5천만 원이고 당사 제품 현물 접대한 거는 시가로 간주 공급이니까 200만 원이고 자, 매입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액이 2억 1천만 원에 2,100만 원이고 다음 신용카드 일반 매입액이 1,500인데 매입세 불공제분은 공제 안 되니까 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우리 일반 매입이니까 41번 칸에 써주게 될 거고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200만 원이 있고 자,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하라고 하면 과세표준 명세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9번 칸의 금액하고 32번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 간주 공급이 있죠. 그러면 얘 200만 원을 빼면 얘는 33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수익금액 제외 기억 안 나면 제가 이거 보라 그랬죠. 세무일금안의 특혜. 얘가 수익금액 제외라 그랬잖아. 아이고. 얘네들이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죠. 기억할 수 있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그래서 얘가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와야 되는데 합계가 얘네들 다 합이니까 일반적으로 9번에서 31번 빼면 28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작성하고 얘 27일 되어 있는 건 25일이 토요일인가 봐.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25일 날 신고한도 안 적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각 채권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료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건 우리 대손충당금이 대손금 조정명세서하고 다르죠. 우리 대손충당금이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회계 처리한 거 다 써서 시인한다 부인한다를 정하는 거고, 얘는 안 되는 거는 빼고 되는 것만 쓰는 거죠. 그럼 사망으로 인한 거는 외상매출금 문제 없고, 부도 발생한 거는 이번에 발생했으니까 아직 대손 확정일자가 이번이 과세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뺄 거고, 다음 파산으로 된 건데 문제는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래서 세액을 빼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완성. 얘는 문제 없네요. 그러면 얘 두 개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기간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가서 2020년 10월 5일날 대손금액은 330만원 쓰면 10%고 미래상사거 4만. 다음 2020년 11월 25일날 100만원 거래처는 상생.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두 개만 써주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죠. 자, 다음 결산 문제. 결산일 현재 우수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의 상환기일이 21년 8월 10일 도래한다. 내년에 다 만기가 도래하네요. 사실 이거 못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겹도록 봤죠. 회계 1급 때부터.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수금융,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우수금융이다. 자, 다음 두 번째. 당사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19년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전기 말에 평가를 했으면 얘 둘이의 차이. 그럼 우리는 1달러당 50원이 내렸네요. 5만 달러가. 그러면 얘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 썼으니까, 자,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생략하라 그랬고 계산 안 돼요. 250만 원이 내렸네요. 그러면 250만 원만큼 내렸고 외화 환산 이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자, 단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1,000만 원.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단 거래처명은 생략할 것. 자,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은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1,100만 원인데, 자, 아래 자료 보니까 예수금 있어요. 예수금은 나하고 상관없죠. 내가 대신 받아서 거래징수에서 내는 거니까 얘는 법인세 정리하는데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럼 선납세금으로 우리가 납부한 게 중간연합세 그리고 우리 원천 납부세액이 있네요. 그럼 554만 원만 선납세금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뺀 1100에서 이걸 뺀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래 문제를 보니까 자동계산 어차피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할게요. 자, 그럼 4번에 기말 현재 제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 완료하시오. 장부상 금액은 3,000만 원, 시가 순실현 가능액은 2,500.
제품의 시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저가법 사유로 인해 발생된 거다. 그런 평가 손실인 거죠. 제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지만 뭐 안 들어가 있는 것 대비해서 그냥 분개하자라고 했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 500만 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00만 원. 자, 그럼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자, 기말 제품 재고액에 평가 손실 500만 원 들어와 있고 그래도 여기는 장부 금액인 3천만 원 써야 500만 원 차감 계정 따라서 2,500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시험 때는 항상 알리바이가 짜져 있어요. 선납세금 대놓고 알려주잖아. 방금 단계 554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 554만 원이고 방금 사실 그 계산 안 해도 얘가 나오는데 계산해서 잘못 잡으면 억울하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554만 원만 아닌데 546만 원이고요. 546만 원 아닌데 바로 알았던 이유는 얘가 1100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 해놓고 전표 추가하면 이번 결산 문제도 끝나는 거죠. 너무 믿지는 말되 일단 계산해놓고 들여다봐요. 일반적으로는 알리바이를 잘 맞춰두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자, 이제 원전인수 문제에서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부 직원인 최은누리를 사원 등록하고 사물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인수 유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순환 공제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표시할 것. 3월분 급여를 3월 31일 날 주고 초과 근무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국외 근로수당. 회사는 해당 근로자 주주도 아니며 주주와 특수관계자도 아닌 사택을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사택의 월 임차료는 100만 원, 임차보증금은 3천만 원. 주주 아니면 우리는 이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죠. 신경 안 써도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비과세세라는 거고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 보조금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얘도 비과세란 이야기고 국외 근로수당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회사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그럼 건설감리 이런 거 아니니까 얘는 100만 원짜리고 얘는 위에 거 써라. 원천인수 되는 것도 100%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사원 등록 가라고 하니까 사원 등록 가서 없으니까 가라고 했구나. 자, 그러면 100번 최은누리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8년 1월 1일 날. 자, 특이한 건 없고 여기 국외근로만 100만 원.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특이사항 없죠? 예, 100% 있겠지. 장난으로 바꿔뒀을까봐. 자, 그럼 이제 예, 입력 끝났으니까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순환공제로 가고 자, 초과 근무 수당이 있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고 그리고 식대가 있죠. 식대 비과세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비과세에서 국외 근로에 100만 원짜리 M01번을 쓰고 그럼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부라고 처리하고 자, 그럼 이제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국외 근로 수당 똑같이 보이게 자, 이렇게 하고 확인. 그럼 3월달 급여 3월 31일 날 5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5만 원, 10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거 쓰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입력한 거 끝이 났죠. 자,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3월 귀속 3월 달에 지급했다라고 하면 지급액의 이 금액, 그리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주식회사 운정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10월 1일 퇴사한 직원 1명의 퇴직금 산정액은 2,500만 원이다. 기불입된 퇴직연금액은 1,900만 원이며 추가로 600만 원을 불입하여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에 입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매월 정기신고분에만 반영하시오. 그럼 얘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죠. 2,500인데 전기 말이나 1년에 한 번씩 납부한다고 했을 때 1,900만 원 냈고 올해 600이 더 발생했나 봐요. 그러면 600만 원을 우리가 다 해서 2,500인데 이걸 연금회사에다가 넣어서 전부 다 과세위원이 되죠. 그러면 내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앞에 원천징수할 거 전액을 다 IRP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 그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 게 얘죠.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얘 지급을 10월 1일 그만둔 거네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지급했고, 그러면 10월. 그럼 퇴직소득에서 우리는 그 외에다가 2,500, 한 명에 2,500만 원이다. 소득세는 0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계부가소득은 끝났고, 자, 문제 5번에서 약수기업으로 회사를 바꾸고, 자, 이제 법인세 문제 5개도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처음은 감가상각 조정하는 거네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 세무 조정하시오. 자, 기계장치고 19년도 취득했고 취득가격 전기말 상각누계 감가상각비 제조. 감가상각 방법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럼 정률법이고 내역연수는 5년.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 포함됐대요. 수선비니까 즉시상각의제.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부인된 금액이 45만 원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전기말 부인 누계액에 써주면 되겠죠. 특이한 게 없다, 그죠? 이럴 때 괜히 사람들이 더 마음 심란해 하는데. 그러니까. 자, 부품 절단기 2019년 1월 20일 날 취득했고 정유법 맞고 5천만 원에 2,300. 자, 우리는 즉시상각 의제가 500만 원 있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45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 기계장치니까 500번대에 더 이상 정보는 없죠. 그럼 사용자 수정에서 900. 이번에도 1,400이나 1,400을 했다, 그죠? 자, 그러면 1,400이니까 남네. 추인하겠다.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면 얘가 지금 신부족액이 떠서 추인하네요. 자, 조정 등록 가서 기계장치 45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다음 2번. 다음에 지급이자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1번에 적수 입력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값을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자, 대표이사한테 업무 무관 대여금, 이건 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니까 적수 계산할 거고,
구매팀 팀장의 월정액 급여 내 범위 내에서 일시적 가불금은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자, 그 외에 자산 명세에서 선박이 있는데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취득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딴짓거리 한 게 아니죠. 돈 아예 못 받느냐? 이거라도 받느냐 인 건데.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 계산할 때 얘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토지는 투자 목적이라고 대놓고 적어놨네요. 올해 7월 1일 날.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적수는 0원이다. 그럼 가수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명세가 있는데 금융어음 할인료 얘는 이자 비용 맞고, 연지급 수입이자는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은행 차입금 이자는 얘는 이자 비용 맞으니까 얘 둘만 써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연지급 수입이자하고 상업어음 할인료하고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라고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것들이 이 두 개가 포인트였네. 그래서 채권자 불명사채이자나 뭐 이런 거 다 없이 얘 빼고 쓰는 거네요.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에서 우리는 부동산은 토지가 7월 1일 날 취득한 게 1억 원짜리가 있고, 가지급금에서 얘는 1월 1일 정기 이월된 게 5천만 원 있고, 자,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값에 가서 5% 250만 원, 6% 300만 원. 그럼 얘 전부 다 이짓 안 했으면 얘 다 이자 안 냈다는 거네. 그래서 조정 등록 가면 얘는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기타 사유 유출로 550만 원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고. 자, 이거 여러분들 교재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란색 되어 있네. 이거 우리 반칙이에요. 그죠? 파일이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488페이지 있는 거. 자, 다음 3번에 다음은 퇴직급여 관련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송금에 산입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안 한다고 했네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초 납부 해약. 해약한 거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했으니까 납부할 때 송금 산입했으니까 이번엔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라고 확인 작업해 놓은 거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하고 9천 있으면 큰 거 1억이고, 직전 3년도 말 현재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3,700 송금 산입한 거죠. 정기 말까지. 그리고 우리 단기 회사가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아직 없다. 이제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서 추계액은 이번 자료에서 1억이고 얘는 설정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비워놓고, 자료 1번에서 기초가 3,700, 해약액이 1,000만원, 납부액이 5,300이고, 그리고 3번 자료에서 여기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적혀 있죠. 위에 거 보는 게 아니라 밑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읽으시면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러면 얘 작성은 끝났어요.
얘 해약한 거 추인할 거고 납부한 5,300은 올해 송금 산입을 할 거네요.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우린 퇴직연금 송금 산입 유보 발생 그리고 올해 퇴직연금 지급한 거 1,000만 원은 유보 감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끝나겠네요. 자, 다음 4번 주식회사 약수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바로바로 보면서 할까요? 자, 첫 번째 상여금. 임원 상여금으로 상여금 지급 규정 없이 지급했대요. 그럼 전액 송금불산입 상여네. 자, 그럼 임원 치면 상여금 한도초가 금액이 1,200만 원이다. 상여. 다음 유형자산 손상차손 적혀 있네요. 자, 비품의 회사 계상 상각비는 1,000만 원이며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럼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자산 차감하고 감가상각 처리한 것도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 처리하고 회사는 1,500을 한 거죠. 근데 범위액은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감가상각 한도 초과가 떴네요. 비품에 대해서. 그러면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500만 원. 자, 다음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 얘는 기반 현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계상됐대요. 그럼 이 평가이익 아니죠.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을 줄여라. 차감 조정에 매도 가능 증권 얘는 자산을 줄여라는 거니까 유보 발생.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아니야. 얘는 자본 처리한 거죠. 그래서 기타로 700. 정말 F4번에 모든 게 다 있죠. 그죠? 자, 다음 법인세 비용 얘 맞아 있잖아. 2,400만 원. 얘는 법인세 비용 똑같이 써주니 좋으니까 느낌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거 끝났죠. 자, 다음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 단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 사용하여 문제 풀 것. 자, 19년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송금 산입되는지 볼 거고. 자, 4월 5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900만 원, 엄 발행하여 기부한 5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럼 400만 원만 올해 거죠. 대표이사 정친의 기부금이 70만 원. 얘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불산입 상여나 기타 사유 유출. 지정 기부금 단체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얘는 지정 기부금이네. 대놓고 적었으니까.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상 차감한 소득 금액 위 2번 기부금 지출 내역에 발생한 세무 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면 500만 원과 70만 원, 570만 원을 여기 더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어요. 자, 그럼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블록이를 해보면 3개 있고 법정 기부금 500만 원 빼고 400만 원만. 얘는 비지정 기부금이고 얘는 지정 기부금이고.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첫 번째 기부에 500만 원 유보 그리고 대표이사 종친회 70만 원 얘는 기분 안 좋아 상여. 송금불산입 대표이사 종친회 상여. 동창회면 친구들이 잘 먹고 사는데 종친회면 그냥 저거 집안이잖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되었고 이제 아래 소득금액 확정해서 2억 1,200만 원에
450만 원에 방금 500 얼마였죠? 570만 원을 더하면 금액은 1020만 원이고 얘는 150만 원. 그럼 이제 얘 확정되었죠? 다음 기부금 조정에 와서 교성금은 없으니까 아래 지정기부금 1번 자료 1000만 원이 있는데 15번 봤더니 1000만 원 다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얘는 저장하고. 근데 문제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도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그 1000만 원 때문에 불로기 하면 어차피 얘 바꿔줘야 되죠. 1000만 원만 있고 그럼 여기에 2억 1200만 원 1020만 원 150만 원 뭐 나머지는 입력된 거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해 놓고 저장을 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 났죠. 그죠? 자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것 때문에 재고자산은 전부 다 우리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번에 현금 흐름표 작성 중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시에는 발행 금액으로 표시한다. 당연하지. 현금 흐름표만 현금 주의를 가지고 쓰는 거죠. 나머지는 다 발생 주의고. 3번에 상계 금지 원칙에 따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그죠? 우린 상계 금지 원칙은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면 안 되는데 매출 채권하고 대손 충당금은 둘 다 자산이죠. 그래서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순액으로 보여줘도 상관없죠. 이건 우리 회계 1급책에 적혀 있는 거죠. 자, 4번에 자본 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 다음 중 주식회사 세무가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최초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자, 3월 1일 주식회사 세무는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였다. 20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보유 기간 중 추가 취득 및 처분한 주식은 없으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 19년 12년 부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자, 재무상태표에 150만 원인데 20만 원 이익이래요. 그러면 130만 원짜리였네. 왜 이리 시원찮은 걸? 그죠? 만약에 140만 원인데 10만 원 이익이래. 그러면 130만 원에 산 거였겠지. 그죠? 항상 우리는 취득원가하고 차이 적혀 있으니까 얘는 130만 원이죠. 자, 다음 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제 지문도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 전산세무 1급이든 TET 1급이든 다 거기서 거기죠. 그게 적혀 있는 거자니까 이제 여러분들 얘 나오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는 거고, 이번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추정의 변경 효과를 먼저 점진적으로 적용한 후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적용한다. 이거 우리 오늘 풀었던 거에 뒤집어지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얘는 반대로 뒤집어졌고. 3번 회계 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연히 우리는 변경하게 되면 그에 대한 건 주석에다가 그에 대한 사유와 효과를 외부 이해관계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자, 4번에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 본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게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주식회사 세무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안의 차량 운반구와 교환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500만 원이고 추가로 20만 원을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현금 수령하였다.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이 450만 원인 경우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자, 얘는 지금 이종자산 교환이죠. 이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 우리 거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인데 금전의 대가가 오가면 그만큼 더 비싸거나 싼 건데 이번엔 20만 원을 수령했죠. 받았으니까 450만 원 우리 거의 공정가액보다 20만 원이 싼가 봐요. 그래서 43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와, 정말 똑똑하게 잘 적었다. 자, 이게 재고자산이죠. 자, 다음 2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저가법이니까 그렇게 장부금액으로 표현할 거죠. 3번에 보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운송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걸로 우리 했었었죠. 자, 다음 4번에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우리가 사오는 그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사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공정가치로 그 취득한 금액을 안 분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뒀네요. 자, 6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자, 다음 2번에 보조부문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 없이 배부하는 방법을 이중배부율법이라고 한다. 아니, 얘 둘이 구분 없이 하는 게 단일배부율법이고 얘 둘이를 나눠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실제값, 실제 발생액,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으로 계산하는 게 이중 배부율법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다음 3번에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부될 수 있다. 처음 하는 거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를 하죠. 자, 4번에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할 때 상호배부법, 제일 중요 안 하면 직접배부법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7번.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은 80만 원이고 예산 직접 노무시간이 10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가 86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1050시간일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그럼 우리는 먼저 예정 배부율을 보면 얘는 80만 원이 예산이고 이때 1000시간이면 얘는 800. 그럼 예정 배부액은, 그럼 예정 배부율 곱하기 우리 실제 시간 1050 하면 얘는 84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죠. 그럼 84만 원 예상했는데 실제 8만
86만 원이 나왔으면 2만 원 작게 예상했다. 그죠? 그래서 2만 원 과소 배부가 되게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다음 중 원가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며 비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원가를 말한다. 의사결정 관련 유무에 따라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매물 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회복할 수 없으므로 미래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비관련 원가죠. 매물 원가는. 다음 3번의 기회비용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효익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 4번의 기회비용은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에 그 추정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고려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왜 써? 내가 이미 선택 안 한 걸 가지고 써둘 필요는 없죠. 저거 했다면 저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걸 주석에 쓰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리네요. 자, 다음 9번. 주식회사 세무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단기 제조활동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기말제공품 평가는 평균법을 이용하며 공손품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완성품 수량이 700개 더하기 기말제공품은 100개를 더해야 되겠죠. 모든 공정이 균등하게 발생되니까 재료비 가공비를 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800. 그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지금 얘가 65만 5천 원하고 4만 5천 원 합치면 7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70만 원을 완성품 환산량이 800개로 나눠주면 875원이고 그럼 이 875원이 단위당 원가니까 여기에 그냥 바로 쓸게요. 곱하기 기말 제공품 100개를 하면 얘는 87,500원. 답은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주식회사 세무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제품 단위당 4시간의 기계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 자료에 의해 기준 조업도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지금 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얘는 AP 곱하기 실제 조업도고 그리고 다음 SP 곱하기 기준 조업도 그리고 SP 곱하기 SQ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 둘이의 차이가 예산 차이가 되고 그리고 얘 둘이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가 되게 될 건데 자, 지금 이 값이 예산액이죠. 그러면 예산액이 2만 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발생액이 2만 1,000원. 얘가 실제 발생액 2만 1,000원. 예산 차이가 1,000원 불리한 차이. 알려주면서 왜 알려줬어? 그죠? 자, 얘는 불리한 차이 1,000원이고 그리고 조업도 차이가 2,000원 불리한 차이. 차입 적었네. 얘가 불리한 차이 2,000원. 그럼 불리한 차이라는 건 얘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는 금액이 18,000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보면 지금 실제 생산량이 9배 그리고 표준 시간이 4시간이다. 그럼 얘가 우리 표준 시간 곱하기 실제 생산 곱하기 A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49, 36 그러면 18,000원을 나누기 600 하면 얘는 5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라는 값을 구했죠. 지금 물어본 건 뭐였죠? 얘 물어본 거네요. 기준적도.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똑같이 얘는 4 곱하기 5 곱하기 얘는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 20이죠. 20 그러면 100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000단위가 되네요. 그렇죠? 자, 얘는 정말 알 수 없을 타이밍이 튀어나와요. 고정제조 간접비 계산한 거는. 자, 다음 나머지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우리 수입배당금 명세서 했었었죠. 자, 비상장 법인 출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입금불산입률 30%를 적용한다. 여기에다가 왜 등록 안 했네. 써보면 튀어나오겠죠. 뭔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맞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 거 가지고는 원증입수나 이런 게 당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 다음 4번에 배당 기준 전 4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있는데 얘가 4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그래서 자, 얘는 좀 지엽적으로 문제 형태낸 거예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가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가 아니고 이처럼 입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안 한 입금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데 얘가 날짜를 틀리게 썼으니까 얘가 가장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싫어하는 글자 그래서 가장이에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 자, 임원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한테 한 거다. 그럼 얘는 송금불산입이죠. 다음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 송금불산입. 소액주주 임원이 아닌 출자 임원한테 제공한 사택 유지관리비, 송금불산입. 파손 부패된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이걸 송금불산입 하는 건 대표이사가 재고 파악을 맨날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자, 소득세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은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소득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다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장려금은 돈 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익금액에 넣어야겠네요. 다음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거. 얘는 우리가 본 거 아니죠. 다음 사업과 무관한 자산 수증이.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건 입금으로 수익금액으로 집어넣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14번.
다음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가 틀린 것은 의료비는 둘 다 맞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되고 신용카드는 안 되는 거고 교복구입비는 이중공제되는데 그죠? 취약전 아동 그리고 우리 교복구입비 이런 것들은 이중공제가 되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다음 15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인 것은 자 그럼 얘는 상가 부수토지의 임대. 상가는 원래 과세고 그 부수토지도 토지의 임대도 원래 과세죠. 그냥 그대로 과세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 금인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아니면 주택의 부수토지가 면세인 거죠. 그죠? 그리고 매매는 면세고 금인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제가 말했던 속초집이 딱 84.95제곱미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해서 팔았어. 그래서 금인주택 규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